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진행을 맡아준 정말 기분 좋은 남자 정기남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휴가에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현실과 마주한다는 건데요. 현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그건 참 마주하기 반갑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가 더 나은 정치 현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제 복귀를 환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로버트리님, 남성 박종님, 주대식님, 대원 사모님, 김바다님, 엔지님, 권경림님, 강지연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셨는데, 근데 장성철 소장은 뭐 백운기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진짜요? 저번에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어떤 분이 사회를 보고 계시길래 제가 좀 당황했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표정이 뚱한 표정이 있다고 댓글에 써 있어요. 네, 삭수고대했습니다. 배웅이. 네. 여러분은 지금 장성철 소장의 진면목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제 휴가 끝났다고 복귀를 환영해 주셨는데, 이정아님, 정겹게 주고받는 댓글에서 정이 흠뻑 느껴져 불어요. 참말로 반갑고마이라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께 오늘 일단 치킨 쿠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대표해서 드리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전지현 CP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 클렌징 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정치 현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번 휴가 때 한번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 혹시 자녀가 몇 명이나 됐어요? 저는 아들 하나인데. 하나. 네. 저 이번에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휴가를 제주도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제 요즘에 하나도 낳고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그러잖아요.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호텔 예약이 안 돼요. 방 하나가. 딱 4인 기준이 돼가지고 만약에 나는 세 자녀다. 무조건 방을 하나 더 얻어야 된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불합리 중에 불합리인데요. 대개 경우에 호텔에 엑스트라 베드라고 그러잖아요. 침대를 추가로, 그래서 간이 이 조립식 침대를 추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고. 아니 어른 같으면 당연히 뭐 2인하고 또 더 내면 이제 방 하나 더 얻어야 되지만 요즘에 애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을 하나 더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근택 변호사 제주도시죠? 근데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래요. 대한민국 호텔 정책이 다 그렇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물론 딸 둘이어서 다녀보면 사실 둘 들어가는 것도 뭐 한 그 베드를 하나 더 얻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인이나 3인을 기준으로 많이 돼 있는데, 사실 뭐 제주도 출신으로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원리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나 국가에서도 좀 그런 부분 신경 쓸 필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2인 위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생긴 호텔들은 보니까 3인도 오히려 뭐 4인도 불편한 경우도 있어서 5인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국내 호텔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국회 들어가서 그걸 좀 바꿔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피데이님, 저도 아이가 셋인데요. 몰래 들어갑니다. 로버트리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자녀 정책으로 더 혜택을 베풀어야 하지 않나요? 장성철 소장,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인 기준이라고 하는데 참 이것이 한 명이 더 있으면 어떡하나. 성인이 아니면 그냥 좀 미성년자 자녀면은 3명까지는 그래도 한 방에서 잘 수 있어요. 아니 애를 많이 낳아야죠. 네. 많이 낳게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죠. 세 자녀에 대해서는 나라가 무조건 원 플러스 원으로 방 하나 공짜로 더 드립니다 해도
지금 셋 나을까 말까 하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어떻게 좀 호텔 업계랑 좀 상의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호텔에서 느낀 건데 호텔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하잖아요. 지금 뭔가 다른 네. 여러 군데서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 인센티브 당연히 줘야 되고 저도 이제 한 아이 엄마긴 한데 아 사람들이 이래서 아이를 안 낳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달라지고 생활 자체가 달라지고 힘들고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깨알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런 정책을 논의하는 무슨 회의에 참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맛받도록 또 설계가 돼 있고 정책 자체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 낸다고는 하지만 답보 상태인 것 같고 뭔가 호텔 이런 것도 정말 세밀하지만 당장의 불편이잖아요.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자녀 셋 나면 그때부터는 거의 허경영식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세 자녀 이상은 사실 우선 예, 공급 적용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도 바꿀 필요가 정말 절실한데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의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제일 중시해가지고 국정 운영할 거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예. 조금 집중적으로 중점 들여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그걸 알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장성철 소장께서 저를 다시 이제 정치현실로 이렇게 끄집어드리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은요 여야가 강대강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지요.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그러면서 민생이 중요하다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마 검찰총장 또 뭐 두 사람이죠. 또 한 사람 누구죠? 그 공정거래위원장, 예,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뭐 청문 보고서 채택해달라 이렇게 다시 요청하는 거 보면 아마 영국 출발하기 전에 임명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갔다 와서 이제 만나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1대1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과거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영수회담이라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만남 뭐 이런 쪽으로 그 시대에 쓰던 이야기를 계속 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윤경호 의원,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만나긴 만나는데 이재명 대표와 1대1 단독 회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을 그은 거죠. 통상 정상 외교 후에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뭐 3부 요인, 5부 요인 이렇게 불러서 이제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뭐 이런 모양 있는 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 원내 대표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선을 그어놓은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 싶은 게 지금 정의당조차도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이외에는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 기준으로 하면 모두 다 지금 정당의 대표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과연 그게 성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어찌됐든 영수회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한다 아니다 뭐 이거는 이제 옛날식이니까 그런다 치고 기존에 지금 정당 간의 협상 채널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겠다.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 이러면 모르는데 그래서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야만 뭔가 물꼬가 트인다.
이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원내대표 간에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또 현안도 풀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정당의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대통령과 이재명 제1야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둘이 나눠서 할 얘기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을 만약에 윤 대통령이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꼭 이재명 대표만 만날 일은 아니다. 다른 당대표와의 1대1 만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더 한 발 나가면 미국식으로 아니 특정 정당의 의원 상대당이라도 대통령실로 불러서 만나는 거 그런 식의 대의회 접촉 이렇게 뭔가 좀 바꿔보는 것도 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경호 의원 말씀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이런 표현 그걸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1대1로 만나는 것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 방안 중에 하나라면 전 그거 뭐 의미 있어요. 그러나 오로지 그거 하나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할 사람은 지금 집권 예. 여당에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일을 꼬이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 만약에 그러면 다 만납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흔쾌히 오케이 할까요? 현근택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아마 1대2 정도는 받아들일 걸로 봅니다. 1대2. 그러니까 여야 당대표 대통령. 아. 근데 지금 이제 이진복 어제 정문수에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도 정리되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까지. 그럼 어찌 되는 거냐면 이제 1대6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정의당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교섭단체가 아니고 거기에 또 원내대표까지 낀다 그러면 이제 원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언제 정리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뭐 28일 정리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안 만난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여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대2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뭐 그게 안 되면 또 1대1로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뭐 1대1을 고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렇게 막 1대6 정도까지 원내대표 정의당까지 다 비대위 정리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이거 언제 만나느냐 이건 사실상 안 만나겠다는 얘기랑 똑같이 들려요. 금융인강 하에 아주 긴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1대1 영수회담 자체가 말이 안 됨. 뭘 가지고 논할 건지도 정확하지 않고 먼 뒷거래를 하려고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셨고요. 김신지님, 윤 대통령은 정치적 손익 따지지 말고 이재명과 만나서 국민들 답답함부터 풀어주세요. 영수회담이든 뭐든 국민들은 신경 안 쓰니까 두 분이 빨리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은주님은 1대1 회담을 수용할 만큼 대통령이 통큰 정치할 만한 배포는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손익계산 떠나서 진심으로 민생 챙기는 의지를 보여줍시다. 제발. 보름달님, 나라가 힘든데 그냥 1대1 만나고 후에 또 해도 될 텐데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대화에 자신이 없든지.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다 만나는 것이 좋으냐. 일단 만나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 1대1로 만나는 것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것, 뭐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 뭐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대1로 만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좀 키워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소당한 야당 당대표를 만나는 것이 적절할까?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정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랑 같이 만난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 뭐 그런 형식적인 논리에 내 얽매이지 않고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오브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치부하고 싶은 걸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랑 대선 과정 중에 경쟁자 정적이었지 이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형식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1대1 영수회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저토록 원하고 또 처음 당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처음. 그러면은 이때는 한번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예우죠, 예우.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 예우해주라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1대1 영수회담을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얻을 게 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민주당 협조를 얻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예산 처리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럼 진실하게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법안 좀 도움 주세요. 여러 가지 예산 도움 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를 매몰차게 거부할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언론 플레이 열심히 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예우차원에서 만나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당연히 만나야 되고 저는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형식 뭐 인원 시기 저울질하지 말고 만났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참으로 안타깝고 왜 대통령이 만나는데 이렇게 여러 단서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에게는 영수회담이란 단어 이런 아주 권위주의적인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뭐 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행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국민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과 어떤 그런 말단적인 거를 내세워서 만남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당장 이런 관련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봤더니요. 아, 대통령이 밀려서 이러나 보다. 자신이 없나 보다. 뭔가 만나는 게 두려운가 보다. 못 만날 이유가 없는데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괜한 또 의구심을 자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만나서 이게 민주당 힘 없이 여러 가지 입법법안 통과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대1로 이제 만나면 뭐 딱 결과가 쉽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1대1 회담이 어려운 조건들이 좀 몇 개 있지요. 워낙 여야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야당은 또 김건희 특검으로 맞서고 있고 이렇게 세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1대1로 해서 뭔가를 푼다. 뭐지? 그냥 주고받은 건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을 또 좀 신경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아, 그럼요. 사실 1대1로 만났는데 무슨 뭐 대승적인 합의를 했다. 법안을 뭐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민생 지원 관련해서 그렇죠.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포항 이후에 500억이라는 예비비 계상을 아주 파격적으로 그 다음날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추정만 한 상태에서 바로 집행하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물론 그런 거는 국무회의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그런데 그와 유사하게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 그런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여러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수사나 이런 압박 같은 거를 뭐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만약에 합의가 된다 이게 겉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포용을 한 것 같지만 국민들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나 그러면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그러면은 뭐 주무르고 있는 거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키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식의 합의 이거는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1대1로 만나서 뭘 합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권이라는 전체에 대한 신뢰 이걸 무너뜨릴 수도 있을 전 그 점도 좀 감안해야 한다. 근데요, 장성철 소장, 이게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찰은 아니 죄가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대선에서 강하게 붙었던 두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야당 대표가 됐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해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치로 풀 수는 없습니다. 정치와 이런 사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아유, 저 사법 리스크 검찰 경찰 조사 좀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1대1 영수회담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수상한 당대표를 만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 생각과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도 사법적인 리스크 상당히 뭐 계속 예견돼 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뭐 하시는 말씀처럼 정정당당하게 뭐 여러 가지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해명하시고 본인도 직접 해명하시면 되지 이것을 다른 법안이나 예산과 연계시켜 가지고 이 나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막을 거야라는 이미지와 인상을 주면은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안 좋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적 죽이기다.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서로 지금 저도 뭐 정 교수님 얘기에 동의하는 게 사실은 뭐 1대1로 만나든 1대2로 만나든 만나서 거기 그 자리에서 뭐 특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수사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아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뭐 100대 과제 이런 게 있다는데 그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지난번에 예를 들어 대선 때 같은 공약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사실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만한 법이 몇 개가 있을지 예산은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것이지 말씀처럼 뭐 수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뭐 징계 안 해주지 말아주세요. 뭐 기소 말아주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정치라는 건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다 걱정하듯이 다 서초동 가고 다 남부법원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여의도 정치는 실종돼 있고, 근데 정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대통령과 뭐 전 여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안 만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걸 떠나서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하자 이 얘기예요. 사실 이제 기준을 놓고 보면 편파 수사냐 아니냐 이쪽을 놓고 봐야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장혜미 변호사님. 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되기 전에 김대중 총재에게 씌워졌던 가장 큰 색깔론 용공 조작이었잖아요. 네. 계속 김대중은 빨갱이 이렇게 하면서 군사정부가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빨갱이 틀 안에 가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검찰 정부, 뭐 검찰 출신 정부는 자꾸 이제 범죄 조작으로 가고 있다. 네. 김대중을 용공 조작으로 몰아서 빨갱이 틀을 씌웠다면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저런 혐의를 씌워서 네. 범죄인 이미지로 가고 있다. 이게 용공 조작과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선 국면에서 여러 차례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 반영돼서 이걸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면요. 나만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장동 왜 특검 못 받습니까? 그렇다면 대장동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백현동 하다가 성남 FC로 넘어가고 이 생방송 중에 이야기한 걸 뜯어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하고 이게 어떻게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인망식으로 훑으면서 그러면서 당장 여당 중진급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정적 제거가 아니라 도적 제거다. 내지는 뭐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 처음 봤다. 아주 프레임을 교묘하게 저는 가져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정치할 생각이 없다.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협상의 대상자로 민주당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소장은 수사가 정정당당하고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약간의 편파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저인망식으로 탈탈 털듯이 없는 것을 뭐 만들어가지고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의혹이 많고 사법적인 리스크가 많은 당대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전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문제 제기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해서 사건이 불거진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당대표니까 비리와 의혹이 있더라도 야 이거 정치 보복, 정치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우리 조사하면 안 될 것 같아. 덮자. 이것도 옳지 못한 것 같고요. 그건 그대로 제대로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의 처가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만약 그것이 미진하다면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검도 당연히 받아들여서 국민적인 의혹을 푸는 게 맞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 정의,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뭉개거나 이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조금 반박을 하면요. 제가 예. 반박 기회를 2부에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참 정치인은 현실인데 말이죠. 현실은 지금 대선 때 치열하게 싸웠던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야당 대표가 돼 있습니다. 여소 야대 전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풀어야 할 텐데 이것을 뒤끝 장렬로 보는 분도 계시고 수사 중인 당대표를 만나면 되느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